도장 찍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해줄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지나치게 차분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건네는 이별의 통보치고는 너무도 무미건조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식탁 위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40제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향 냄새가 배어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지팡이가 치워지지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영실은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과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바라본 적 없던 그 차가운 눈동자. 영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수많은 질문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목을 찔렀다. 어머니 가시는 길 끝까지 지킨 나한테 어떻게 이래?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삼켜졌다. 대신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식탁 아래서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타며 거실 안의 정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볼륨은 0에 맞춰져 있었다. 화면 속의 화려한 자막들만이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번쩍였다. 영실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마당의 대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죽은 시어머니가 손짓하는 것만 같아 몸서리를 쳤다.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해? 이미 마음 굳혔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정리하자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 남편은 영실의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셨다. 꿀꺽거리는 목넘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영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아내로 본 적이 있니? 아니면 그저 어머니의 수발을 드는 누능한 간병인이 필요했던 거니?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간 말은 전혀 달랐다. 저녁은 사 먹고 올 거야? 입맛 없어. 좀 쉴게.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영실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단순히 이혼 서류 한 장이 들어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그녀는 봉투의 끝부분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지난 4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오후 3시, 평소라면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드렸을 시간이다. 영실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시계도 보지 않고 일어날 준비를 하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제 돌봐야 할 시어머니는 없다. 텅 빈 안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영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서류 봉투를 뜯으려는 찰나 인터폰이 울렸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앞집 수미 엄마.
영실은 봉투를 급히 식탁 밑으로 숨겼다. 문을 열어주자 이웃집 여자가 검은 봉지를 내밀었다. 떡이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다. 영실은 기계적으로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다. 이웃의 눈에는 영실이 평생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효부 중의 효부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문을 닫고 들어온 영실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었다. 다시 식탁 앞에 앉은 영실은 마침내 봉투를 찢듯이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빛바랜 등기권리증 몇 장과 낡은 수첩, 그리고 1995년 날짜가 찍힌 약정서 한 장이었다. 약정서 위에는 시어머니의 지장과 함께 영실이 전혀 모르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선주. 영실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30년 전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던 시기였다. 영실은 수첩을 넘겼다.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했다. 1995년 5월 선주 그 아이를 보냈다. 아범에겐 절대로 말하지 마라. 영실이가 알면 이 집안 끝장이다. 손이 떨려 수첩을 놓칠 뻔했다. 영실은 숨이 가빠왔다. 40년을 모신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아낀다던 그 노인이 평생을 속여온 비밀이 이 봉투 안에 들어 있었다. 남편은 왜 이제야 이것을 내놓은 것일까? 영실은 서재문을 쳐다보았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주방 싱크대로 가서 수돗물을 세게 틀었다. 쏟아지는 물줄기에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마치 묻지도 않은 죄를 씻어내려는 사람처럼. 물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소리 없이 번쩍이고 있었다. 영실은 깨달았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40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영실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훑어내렸다. 1995년. 그 해는 영실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해였다.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처음 쓰러졌던 해였다. 영실은 그때를 회상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소장이라며 지방으로만 돌았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올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다. 독수 공방하며 병든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던 영실에게 남편은 가끔 전화를 걸어 미안해, 고생이 많지라는 빈말뿐이었다. 그 빈말 한마디에 영실은 바보처럼 눈물을 씻으며 또다시 어머니의 미움을 끓였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오냐, 영실아.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때 시어머니가 쥐어주던 그 마른 손의 감촉이 지금도 선명하다. 너밖에 없다던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비밀을 지키기 위한 연기였을까? 영실은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겼다.
1995년 10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 아들이다. 선주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아범 몰래 밭대기 하나를 정리했다. 영실이한테는 친정 오빠 사업 자금 빌려준 걸로 해뒀다. 영실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당시 친정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실은 친정 식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대인배인 척하며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라고 영실을 다독였다. 그 일로 영실은 평생 시어머니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 명절마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해도 제사 음식을 사흘 밤낮으로 혼자 준비하게 해도 군소리 한 번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돈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남편의 숨겨둔 여자와 아이에게로 갔다는 사실. 영실은 헛웃음이 나왔다. 주방 벽에 걸린 시계는 정각 12시를 알리며 댕댕 소리를 냈다. 집안의 정적을 깨는 그 소리가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영실은 안방으로 걸어갔다. 주인이 사라진 방은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서랍장을 열어 시어머니가 아끼던 비단 보관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영실이 예단으로 해온 금반지와 팔찌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이건 나 죽으면 다 내 거다. 고생한 내 새끼. 내가 챙겨줘야지. 영실은 보관함 밑바닥을 긁어보았다. 낡은 종이 한 장이 더 나왔다. 그것은 아이의 돌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으며 갓 돌이 된 사내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 옆에는 단아한 인상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영실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 밑바닥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큰아들의 돌잔치를 치를 때 남편은 건설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불참했었다. 홀로 손님들을 맞으며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던 영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아이의 돌상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영실은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남편은 잠들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영실은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진을 내밀며 소리를 질러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다시 서류를 봉투에 넣어야 할까?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식탁을 닦고 또 닦았다. 이미 깨끗한 식탁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닦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다. 당신은 왜 이제야 이걸 나에게 보여준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더는 숨길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그 여자한테로 가고 싶어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수증기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영실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집에서 보낸 40년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누군가의 비밀을 가려주는 병풍이었나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식모였나? 영실은 차를 마시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의 기록이었다. 2005년 아이가 10살이 되었다. 아범이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한다. 안 된다고 말렸다. 영실이가 알면 큰일 난다. 하지만 아범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실은 기억을 더듬었다. 2005년 남편이 갑자기 호적 초본을 떼오라며 난리를 쳤던 적이 있었다. 그때 영실은 단순히 재산 문제 때문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사랑방에서 거칠게 싸우던 소리가 들렸었다. 평소 아들에게 끔찍했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남편을 때리며 쫓아냈던 그날. 영실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아들을 혼내는 줄 알고 감동했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애 아빠도 사정이 있겠죠. 너는 가만히 있어. 저놈은 인간도 아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영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채통과 영실이라는 값싼 노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처절한 방어였을 뿐이다. 밤이 시 영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시렸다. 안방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밤. 세상은 이토록 고요한데 영실의 속은 수천 마리의 벌레가 갉아먹는 듯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남편이 내민 서류 봉투를 다시 보았다. 도장 찍어. 그 말은 이혼하자는 뜻이 아니었다. 봉투 안에는 재산 포기 각서도 함께 들어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의 유산을 그 다른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영실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40년을 수발든 아내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아파트 한 채의 지분 절반뿐이었다. 영실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앞치마를 적셨다. 소리내어 울면 서재에 있는 남편이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떨며 울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것은 허망함이었다. 40년의 세월이 단 한 잔의 물처럼 엎질러져 사라져버린 기분이었다. 아침 7시. 영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몸에 밴 습관은 무서웠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음에도 손은 알아서 쌀을 씻고 물을 맞췄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다.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북어국이었다. 아차 싶어 불을 끄려다 영실은 그대로 두었다. 습관은 슬픔보다 힘이 셌다. 서재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그는 영실의 눈을 살피는 듯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다. 영실은 묵묵히 밥을 퍼서 남편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위에 놓인 것은 정갈한 밑반찬과 뜨거운 국물이었다. 평생을 봐온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봉투, 봤어? 남편이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영실은 멸치볶음을 접시에 담으며 대답했다. 응, 다 봤어. 생각은 해봤고, 무슨 생각? 당신 아들한테 재산 다 넘겨주겠다는 생각. 아니면 내 친정 오빠 핑계 대고 그 여자한테 돈 보낸 거 용서해달라는 생각. 영실의 목소리는 의외로 덤덤했다. 흥분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영실의 반응에 당황한 듯 숟가락을 만지작거렸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선주가 너무 힘들게 살았고, 내 핏줄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내 핏줄은, 우리 애들은, 우리 큰아들 돌잔치 때 당신 어디 있었어? 공사 현장? 아니지. 그 여자 옆에서 돌떡 먹고 있었지. 남편은 말이 없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밥을 한술 떠넣었다. 씹는 동작이 유난히 느렸다. 영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다. 40년 동안 이 남자의 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고 부모를 모신 대가가 이것인가 싶었다.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더라. 당신보다 어머니가 더 무서워.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여자 아들놈 돌반지까지 챙겨주셨더라고. 어머니, 원망하지 마.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가정? 누구의 가정? 당신과 그 여자의 가정? 나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머슴이었고? 영실은 남편의 국그릇을 빼서 싱크대에 부어버렸다. 콰르르 쏟아지는 국물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남편은 놀라 일어섰다. 당신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거야? 40년 만에. 영실은 식탁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1995년의 약정서, 낡은 수첩, 아이의 돌사진이 남편의 발치에 떨어졌다. 남편은 사진을 황급히 주워들었다. 그 손길이 너무도 애틋해서 영실은 가슴이 저릿했다. 이혼해.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해줄게. 그런데 그냥은 안 나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그래. 돈 좋지. 근데 당신이 가진 거 다 줘도 내 40년 보상은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 영실은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남은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유리 용기가 깨지며 멸치볶음과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옥색 그릇들이 산산조각 났다. 남편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미쳤어? 진정해! 아니, 나 지금 아주 맑아. 이 집, 당신 명이지? 근데 이거 어머니가 나한테 준다고 유언 남기셨어.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동네 사람들 다 증인이야. 어머니가 치매 기운 있을 때 하신 소리잖아. 법적으로 효력 없어. 남편의 입에서 법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영실은 실소했다. 자기 아들을 위해 아내를 속일 때는 법도 도덕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법을 운운하는 꼴이라니. 영실은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남편과 영실, 그리고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그 사진 속에서도 남편은 가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영실은 사진 틀을 발로 밟아 깨뜨렸다. 유리가 박살나며 남편의 얼굴에 금이 갔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를 나가? 이 집에서 당신 숨소리 들리는 것도 역겨워. 그 여자한테 가든 그 아들놈한테 가든 마음대로 해. 대신 당신이 숨겨둔 그 비자금 통장 내가 다 복사해뒀어. 세무조사라도 한번 받아볼래?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남편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왔다는 것을 영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남편의 앞날을 위해 모르는 척 해주었던 치부였다. 그것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영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영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40년간 억눌려온 분노가 차가운 이성이 되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네. 40년을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버텼어. 내가 당신처럼 물러터진 줄 알았어? 당장 짐 싸. 안 그러면 당장 경찰서 가서 제보할 거니까.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영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깨진 유리 파편과 흩어진 음식물들 사이에서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주방 바닥을 적시는 김치 국물처럼 축축하게 영실의 마음을 적셨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가방 2개를 들고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끝내 영실을 보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도어락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다. 영실은 비로소 거실 한복판에 누웠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가 눈부셨다. 어머니, 보셨어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비겁해요. 당신이 끝까지 지키려던 그 잘난 가문, 이제 제가 다 무너뜨릴 거예요. 영실은 눈을 감았다. 40년 만에 찾아온 정막이었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없는 완벽한 고요. 그녀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남편을 보냈지만 남겨진 진실의 조각들은 여전히 날카롭게 영실의 살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남편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영실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모아 정리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자신이 보낸 40년이 대체 어떤 연극이었는지.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발견됐다. 열쇠로 잠겨 있었지만 영실은 망설임 없이 망치로 잠금 장치를 부쇼다. 가방 안에는 수십 권의 가계부와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1996년 3월 선주에게 보낸 돈이 벌써 1,000만 원이다. 영실이는 애들 학원비 없다고 쩔쩔매는데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래도 어쩌겠나. 내 손주가 굶고 있다는데. 영실은 가계부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 이웃에게 돈을 빌리러 다닐 때 시어머니는 뒷방에서 첩의 자식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 영실이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으며 모은 돈들이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의 장난감과 옷으로 변해 있었다. 편지들도 가관이었다. 그 여자, 이선주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어머님, 준이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어요. 아빠를 닮아 영리하네요. 그쪽 집 큰애는 공부를 못한다면서요. 어머님이 저희 준이를 더 아껴주시니 든든해요. 영실은 편지를 구겨 바닥에 던졌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영실의 큰아들이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네 집 자식인지 머리가 나쁘다며 타박을 주곤 했다. 그 뒤에서는 첩의 자식과 비교하며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영실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이닥쳤다. 집안에 배어있는 노인 냄새와 향 냄새를 다 씻어내고 싶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웬일이에요? 할머니 일로 힘들 텐데 좀 쉬지. 동현아,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어디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내 동생이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큰아들은 영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다. 영실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리는 것을 들으며 영실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알아야 했다. 이 집안이 어떤 거짓 위에 세워졌는지. 토요일 아침 아들은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났다. 영실은 아들과 함께 남편이 머물고 있다는 오피스텔 주소로 향했다. 서류 봉투에 적혀 있던 주소였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오피스텔. 복도에는 음식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가득했다. 벨을 눌렀다. 한참 뒤 문이 열렸다.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자가 나왔다. 사진 속의 그 여자, 이선주였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었지만 눈매는 여전했다. 여자는 영실과 큰아들을 보고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정영실입니다. 이 집 주인 마누라. 영실은 여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 낯선 평온함에 영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영실과 아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일어났다. 너! 내가 여기 어떻게? 아버지, 이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큰아들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발싹였다. 그때 방 안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나왔다. 남편과 판박이처럼 닮은 청년이었다. 그가 바로 준이었다. 누구야? 아빠 아는 분들이야. 준이라는 청년의 해맑은 질문이 영실의 심장을 찔렀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영실에게는 지옥이었다. 영실은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뒤엎었다. 사과와 배가 바닥으로 굴러다녔다. 아빠라고? 그래, 내 아빠 맞지. 30년 동안 내 남편이기도 했고. 영실은 여자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려다 손을 멈췄다. 때릴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그녀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시어머니의 수첩과 가계부를 거실 바닥에 뿌렸다. 이게 내 시어머니가 쓴 기록이다.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고기 살도 낚여서 너희한테 보낸 돈들 여기 다 적혀 있어. 이거 들고 법정 가자.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아니, 난 그것보다 더 큰 걸 원해. 남편이 영실의 팔을 잡았다. 영실아, 제발, 애 앞이다. 나가서 얘기하자. 애 앞? 내 자식들은 이제 자식도 아니야? 30년을 속여놓고 이제 와서 애를 따져? 동현이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버지, 저 오늘부로 아버지 자식 안 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보셨잖아요. 그 병수발 다 들게 하고 뒤로는 이러고 계셨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선주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영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이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쾌감 뒤에는 텅 빈 공동이 자리 잡았다. 승리자가 없는 전쟁이었다. 영실은 아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오피스텔 복도의 조명이 깜빡거렸다. 아들은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울었다. 영실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실은 생각했다. 이제 시어머니의 49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끝내리라. 남겨진 재산도 지긋지긋한 인연도 그리고 가슴속의 앙금도. 밤이 깊었다. 영실은 홀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40년 전 남편과 처음 결혼해 이 집에 들어오던 날도 눈이 내렸었다. 그때의 영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시어머니가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 차가 독이었음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 영실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침구를 모두 거실로 끌어냈다. 하나씩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의 49제 날이 밝았다.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흐렸다. 영실은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차에 실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절에 도착하자 남편이 먼저 와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어깨는 구부정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영실을 보자 다가오려 했지만 영실의 서늘한 시선에 멈춰 섰다. 왔어? 쉬고 올립시다.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인데. 영실은 남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스님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산사에 울려 퍼졌다.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영실은 눈을 감았다. 40년간 자신이 이 노인에게 쏟은 정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여름이면 땀띠가 날까봐 부채질을 해드리고 겨울이면 발이 시릴까봐 자신의 품속에 발을 넣어 녹여드렸던 기억.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들보다 먼저 시어머니 밥그릇에 올렸던 손길. 그 모든 행위가 이제는 스스로를 비웃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가서 당신이 저지른 일들 하늘에서 다 심판받으세요. 저는 이제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의식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영실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땅의 등기권리증이었다. 남편이 그 아들에게 주려고 탐냈던 바로 그 땅. 영실은 그것을 불길 속에 던져버렸다. 당신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 땅인데?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불길 속으로 손을 뻗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종이는 불길에 휩싸여 검은 재가 되어 날아오르고 있었다. 영실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죠. 어머니가 나 몰래 숨겨둔 거. 나도 몰래 없애는 것뿐이에요. 이 독한 여자, 내가 어떻게 이래? 독한 건 당신이지. 40년을 속인 당신. 영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을 내려왔다. 등 뒤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산사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영실은 비로소 크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온 영실은 가장 먼저 안방의 가구들을 다 밖으로 내놓았다. 인근 재활용 업체에 전화를 걸어 싹 다 가져가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쓰던 장롱, 침대, 낡은 텔레비전까지. 방이 텅 비워질수록 영실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앉아 영실은 벽지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벽지. 그녀는 도배 도구를 꺼냈다. 직접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겹겹이 쌓인 벽지 아래에서 수십 년 전의 신문지가 나왔다. 1980년대, 90년대의 기록들. 그 시간 동안 영실은 이 집의 종이었고 그림자였다. 벽지를 다 뜯어내고 나니 시멘트 벽이 드러났다. 거칠고 차가운 벽. 그것이 영실이 마주한 진실의 민낯이었다. 그녀는 하얀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얼룩진 기억들을 덮어버리듯 붓질은 거침없었다. 저녁 8시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영실은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컵라면 하나를 먹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수발도 들지 않고 먹는 끼니였다. 라면 국물이 매콤했지만 가슴속은 시원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그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영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남편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영실은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나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으면 달려가 부축하고 꿀물을 탔겠지만 지금은 그저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술 깨면 서류에 도장 찍어. 당신 몫의 아파트 지분 우리 애들한테 다 넘긴다는 공증서도 같이 가져왔어. 그거 안 하면 당신 리베이트 장부 바로 검찰로 가.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40년 정이 있는데. 정? 그 정은 당신이 그 여자 집 문턱 넘을 때 이미 버린 거야. 어머니랑 같이 비웃을 때 태워버린 거라고. 영실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다가 욕을 하다가 결국 잠잠해졌다. 영실은 하얗게 칠해진 벽을 보며 누웠다. 내일은 가구점에 가서 아주 화려하고 폭신한 침대를 살 것이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것이다. 봄이 오고 있었다. 베란다 너머로 목련 봉우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였다. 영실은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고 대청소를 시작했다. 남편은 결국 영실의 요구대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다. 그는 이제 그 여자의 오피스텔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돈 한 푼 없이 늙은 남자를 그 여자가 언제까지 받아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영실의 알 바는 아니었다. 영실은 신발장을 정리했다. 남편의 낡은 구두들, 시어머니가 신으시던 털신들, 그것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봉투가 묵직했다. 그 무게만큼 영실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이제 운동 가요. 영실은 습관적으로 허공에 대고 인사했다가 멈칫했다. 그리고 이내 소리내어 웃었다. 이제는 대답 없는 벽에 인사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화사한 운동복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동네 천변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다. 영실도 그들 사이에 섞여 땀이 날 때까지 걸었다. 걷다 보니 예전에 자주 가던 전통시장이 나왔다. 항상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이나 나물을 사러 오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영실은 과일 가게에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애플망고를 샀다. 하나에 10,000원이 넘는 비싼 과일. 시어머니가 계셨다면 무슨 과일 하나에 돈 10,000원을 태우냐며 혀를 찼을 가격이었다. 영실은 보란 듯이 2개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예전 이웃을 만났다. 어머, 영실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살도 좀 붓고 아주 귀부인 같네.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남편분은 요즘 안 보이대. 어디 여행 갔어? 아니요. 이제 각자 살기로 했어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영실의 담담한 고백에 이웃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효부로 소문났던 영실이 이혼했다는 소식은 아마 내일이면 동네 전체에 퍼질 것이다. 예전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예순이 넘어서야 깨달았다. 저녁엔 아들들이 찾아왔다. 큰아들 동현이는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고 작은 아들 동민이는 양손 가득 고기를 사왔다. 엄마,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라도 가서 푹 쉬다 오자. 제주도는 무슨. 나 이제 바빠. 내일부터 문화센터에서 유아 배우기로 했어. 아들들은 놀란 눈치였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엄마가 자기 취미를 찾겠다는 말이 생경했던 모양이다. 영실은 아들들이 사온 고기를 구워주며 물었다. 너희 아버지 연락 오니? 형한테 몇 번 왔는데 형이 차단했어요. 저한테도 왔길래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막내 동민이의 말에 영실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밉고 원망스러웠던 남편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년이 처량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들을 보낸 뒤 영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이번에는 볼륨을 크게 높였다.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영실은 박자에 맞춰 발을 까닥거렸다. 문득 시어머니의 수첩이 생각났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다. 영실아, 미안하다. 차마 말로 못하겠구나. 너를 보면 내 죄가 너무 커서 눈을 못 감겠다. 영실은 그 글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토록 처참한 끝은 아니었을 텐데. 영실은 라이터를 가져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며 미안하다는 글자가 사라졌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어머니. 영실은 창문을 열고 재를 날려보냈다. 밤하늘로 흩어지는 재들은 마치 검은 나비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추적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의 외도도 시어머니의 배신도 사라진 재산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새로 산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했다. 하얀 벽지에는 아무런 얼룩도 없었다. 영실은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다. 내일은 어떤 색의 물감을 살지 고민하며 그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문화센터 유화반. 영실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캔버스에 초록색 물감을 칠하고 있었다. 처음 잡아보는 붓은 어색했지만 캔버스 위에서 색이 섞이는 과정은 신비로웠다. 강사는 영실의 그림을 보며 칭찬했다. 영실 씨는 색감이 참 대담하네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겁을 내시는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칠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복잡하거든요. 영실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그리고 있는 것은 숲이었다. 어둡고 깊은 숲이지만 나무 사이사이로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는 풍경. 그것은 현재 영실의 마음 상태와 닮아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들렀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일은 영실에게 여전히 낯선 경험이었다. 예전에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기다리기 위해 급히 마시던 커피였지만 이제는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셨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영실아, 나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남편이었다. 영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병원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영실은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의 감도는 소독약 냄새가
예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드나들던 병원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남편은 6인실 병실 구석에 누워 있었다. 일주일 새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옆에는 그 여자도 그 아들도 없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당뇨가 심해졌대. 합병증이라는데 그 여자는 돈 없다고 도망갔어. 아들 놈도 자기 살길 바쁘다고 연락도 안 되고. 남편은 울먹이며 영실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영실은 차갑게 손을 뺐다. 그래서요? 나보고 또 간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영실아. 영실은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존경하고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초라하고 비겁한 노인일 뿐이었다. 당신 아들. 그 준이라는 애. 그 애가 당신 버린 거. 그거 당신이 가르친 거예요. 남을 속이고 자기만 아는 법을 당신이 몸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요. 영실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놓았다. 이거 당신이 나한테 준다고 했던 아파트 지분 현금화한 거 일부예요. 치료비로 써요. 내 마지막 정성이고 당신과의 인연에 대한 장례비예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도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영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로 털어낸 기분이었다. 동정심마저 돈으로 환산에 던져주고 나니 남편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타인이 되었다. 병원 문을 나서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영실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퇴근하는 젊은이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그 평범한 일상이 영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영실은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대충 차리지 않았다. 예쁜 그릇에 담고 작은 꽃병도 식탁에 올렸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식사를 마치고 영실은 일기장을 폈다. 시어머니의 수첩 대신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202X년 X월 X. 오늘 숲 그림을 거의 완성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남편을 만났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정영실로 살기로 했다. 영실은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달빛 아래서 영실은 40년 전의 어린 자신을 만났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울기만 했던 그 소녀. 영실은 마음속으로 그 소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생했다. 영실아. 이제 괜찮아. 이제 내 시간이야. 그녀는 편안하게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깰 일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국물을 끓일 일도 없다.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이 가득한 방. 그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그녀는 이제 알았다. 완성된 유화작품 햇살 드는 숲은 문화센터 전시회에 걸렸다. 아들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 영실은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어머님, 이 그림 정말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칭찬에 영실은 수줍게 웃었다.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실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목련 꽃잎이 바람에 날려 발치에 떨어졌다. 작년 이맘때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며 창밖으로 보던 그 목련과는 전혀 다른 빛깔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영실은 망설임 없이 받았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준이입니다. 남편의 다른 아들 준이었다. 영실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받고 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영실의 심장이 잠시 덜컥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 고생했다. 장례는 내가 알아서 치르렴. 나는 가지 않겠다. 아주머니 그래도 마지막인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아주머니 이름을 부르셨다고. 준아, 내 아버지가 부른 건 내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의 이름이었을 거야. 나는 이미 장례를 치렀단다. 작년 49제 때 이미 다 보냈어. 그러니 부디 잘 보내드려라. 영실은 전화를 끊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깊은 한숨이 한 번 터져 나왔을 뿐이다. 남편의 죽음으로 정말로 모든 매듭이 풀렸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작은 화원에 들러 보라색 라벤더 화분 하나를 샀다. 라벤더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안온함이 그녀를 맞이했다. 영실은 화분을 베란다에 두고 물을 주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40년을 산 이 집은 이제 시어머니의 집도 남편의 집도 아닌 오직 영실의 집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전했다. 아들들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알겠다고 답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엄마는 아주 괜찮다. 저녁에 된장찌개나 끓여 먹으려고. 영실은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향했다. 뚝배기에 멸치 육수를 내고 직접 담근 된장을 풀었다. 두부와 애호박을 썰어 넣는 손길이 가벼웠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영실은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실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 속에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만끽했다. 밤이 되자 영실은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40년 전 비밀의 봉투를 열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불행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그 봉투는 그녀에게 지옥을 선사함과 동시에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참 길었다. 그치. 영실은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그것은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도 남편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지난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불을 껐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그 어둠은 잠을 자고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안식처일 뿐이었다. 40년의 속박, 30년의 비밀. 그 모든 것을 제가 되어 날려보낸 영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목련 꽃잎이 지고 나면 푸른 잎이 돋아나듯 그녀의 인생에도 이제 막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